그때 왜 여기 와서 또 왜 춘추전국 시대? 여러분들은 현대 중국 혹은 현대 아시아 전체와 춘추전국의 유사성이 아니라 뿌린 씨의 동질성을 보면 갑자기 전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사를 이야기할 때 춘추 전국 시대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현대 중국에도 없다. 춘추 전국 시대를 공부해서 중국 전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춘추 전국 시대 16강을 함께 하면서 중국을 분석할 때 모든 출발이 되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국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6강에 걸쳐서 춘추 전국 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15년쯤 전에 이 중국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중국을 잘 모르고 아주 그 젊은 패긴 있었지만 그거 거의 1년 반 정도 만에 끝을 냈는데 사실은 제가 중국을 너무나 모른다 그때 느끼기도 하고 그때 중국을 알기 위해서 다시 고대사로 한번 돌아가 볼까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실용적인 이유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춘추 전국 시대에도 환상이 아니고 현대 중국은 더더욱 환상이 아닙니다. 좋든 싫든 중국은 아주 가깝게 있고요. 대단히 큽니다. 2014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하는 말 중에 거의 태반이 춘추 전국 시대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교류를 이야기할 때 이제 마르는 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서로 침으로 적셔준다, 거품으로 적셔준다 할 때 상류이말이라는 고사성어를 쓰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고사성어는 사실은 장자 대종사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요. 그것처럼 이제 서로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가깝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장자 대종사의 뒷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고난에 처한 물고기들이 서로 거품으로 적셔주지만 더 좋은 것은 커다란 강에서 서로 잊고 사는 것이다. 불여 상망어 강호.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중국과 한국이 아주 가깝다고 하지만 제일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자유롭게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예를 들면 커다란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메기 같은 커다란 물고기라고 하면 먹으려고 하면 옆에 있으면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만 뭐 사이가 좋아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도움을 준다면 좋겠지만 좋든 싫든 중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중국을 계속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멀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중국은 그냥 현실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사실 역사상 지구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으로 남아있는 조그마한 국가로 남아있고요. 유명한 로마,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했지만 로마 제국은 컸잖아요. 근데 로마도 다 유럽, 이집트 다 나눠졌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인도에 있던 이제 마우리아 제국도 결국은 다 나눠지고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곳은 특이하게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작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의 제일 저쪽으로 가면 만년설로 뒤덮인 파밀 고원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동쪽으로는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우리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데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자연이 허락한 한계까지 다 팽창했습니다. 근대에는 이제 미국이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빨리 성장한 제국이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과 충돌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2020년이죠. 미 국무부 이제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인터내셔널 놈, 국제적인 기준을 위협하고 있다. 근데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웨스턴 스타일 혹은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입니다. 미국과 서구의 기준을 중국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이념은 이제 미국의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적 시스템 하에서 그리고 인식은 중국적인 걸 가져와서 꼭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중국을 이해할 것인가? 결국은 역사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 왜 그런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법정화폐가 보통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금을 사잖아요. 금을 삽니다. 역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이 현실 세계에서 금이 차지한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지어 가장 순수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학문의 첫 장은 간단한 역사의 장을 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초미시적인 문제에 빠져서 문제 전체를 이제 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접근법은 미시적인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커다란 코끼리가 있다고 볼 때, 코끼리의 피부를 만지면 이제 악어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악어하고 비슷하게. 코끼리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코끼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끼리에서 충분히 멀어져야 코끼리의 전체 모양이 보이는 거죠. 근데 코끼리의 행태를 보려면은 그보다 더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조금 거리에 있는 대상을 다룬다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단위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에서 시작할 때 역사적인 접근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냐? 역사적인 접근법은 하나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문제가 생기면은 지구저처편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우리 같은 화면을 띄우고 줌으로 한번 회의를 해보자 하면 문제에 순식간에 접근합니다. 근데 예컨대 춘추전국 시대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진나라에서 제일 동쪽 끝 제 나라까지 가려면은 2달 양식을 준비하고 수레를 준비하고 수십 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사신단이 떠나서 거기 가서 이야기가 끝나면 거기 있는 걸 문서로 적고 다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신들이 가끔씩 속여요. 자기 개인적인 이제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하고 현실을 볼 때. 그래서 1대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아주 장기적인 시야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서로 구조가 다른 두 사회를 가지고 1대1로 대입하자고 하면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사회학의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법은 PR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이 방식을 하면은 국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적인 분석법의 가장 큰 약점 하나는 그 중간에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도 내가 직접 그 사건의 참여자 혹은 관찰자였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예를 들면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예를 들면 죽인 측의 입장에서 내가 그 죽인 측의 입장에 동조한다면 대단한 승리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때도 그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춘추전국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도를 두고 뒤에 이렇게 뭐 조나라, 제나라, 초나라, 한나라, 진나라 이렇게 쭉 이제 깃발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 국가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볼 때 지리적인 걸 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름만 바꾸지 뭐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리를 통해서 객관적인 조건을 계속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대 인간의 복지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기.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 깔린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의 기록으로 등장하는가.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말할 때 춘추 전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2800년쯤 전인가요? 770년 주나라가 융에 밀려서 동쪽으로 밀려온 후 보통 동주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진나라가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보통 이것을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하고 기껏 몇 년 만에 진나라는 다시 전국시대 혼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제나라, 조나라, 초나라 다시 다 서게 됩니다. 근데 잠깐 동안 통일하고 다시 분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시대의 연장이다. 또한 진나라는 전국시대의 법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알다시피 법은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민법, 형법보다 더 무서운 군법이 그대로 사회에 적용되는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군법을 다시 해체해서 민법과 형법 체계로 다시 바꾸는 그 과정이 한나라 몇백 년의 기간입니다. 저는 한나라가 형성되는, 결국 한나라가 형성되고 초한쟁패가 끝나는 기원전 202년을 전국시대의 종교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 와서 또 왜 춘추전국시대? 여러분들은 현대 중국 혹은 현대 아시아 전체와 춘추전국의 유사성이 아니라 뿌린 씨의 동질성을 보면 갑자기 전율을 할 겁니다. 사실상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베트남까지 형이상학적인 개념 거의 80%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건너온 겁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왜 국가라고 합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할 때 국가라고 부르는 건 춘추전국 시대 이야기죠. 군주제, 공화정, 인민, 심지어 공화정이라는 말도 춘추전국 시대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강병, 부국,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춘추전국 시대에서 왔습니다. 좀 더 실용적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 이제 서울의 이름 한양이잖아요. 한수의 북쪽 한양. 한양 그대로 있습니다. 한양. 초나라의 한양이 있죠. 우리 동쪽 바닷가에 강릉이라는 지명이 있죠. 강릉은 초나라의 수도입니다. 한국의 지명 배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낸 지명 배치를 한반도에 살짝 지도에 맞춰서 옮겨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향인 기란. 기란은 강서성 기란입니다. 단양 옛날 초나라의 단양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틀을 그대로 쓰면서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춘추전국 시대가 중국이 형성된 시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언어와 문자가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수렴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나라 말은 언어의 개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나라 말은 중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진나라 사람들은 원래 서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면 대충 비슷한 말이 약간 다르더라도 글씨를 통해서 사람들이 통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거대한 언어 공동체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면요, 우리의 학문 체계를 보면 대체로 서양의 학문 체계를 가져왔지만
문사철이라는 인문학의 기본 뼈대는 춘추전국시대에서 온 겁니다. 문사철에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이제 공자라고 하는데 춘추시대와 이제 전국시대의 교체기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인문학의 뼈대는 춘추 전국시대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화하와 이적이라는 이원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제국을 움직일 때 이런 이원적인 공통의 인식체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다. 난 누군데 뭐 똑같이 생긴 사람 왜 나는 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나와 남을 구분해 줄 어떤 구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와 남을 구분해 줄 때 우리는 화 사람이고 너는 우리 세계 밖에 있어야 할 때 이 이원적인 지배체제, 이원적인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사를 이야기할 때 춘추 전국시대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현대 중국에도 없다. 인도 사람들이 마하바라타 안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춘추 전국 시대를 공부해서 중국 전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춘추 전국 시대 16강을 함께 하면서 중국을 분석할 때 모든 출발이 되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 중국사 1000년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단 한 강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